1주년 기념 인터뷰를 교수님을 모시고 시작할까 합니다. 교수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평생 많은 일을 해오셨고 존경받는 통일 전문가로서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통일뉴스 창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시간이 아마 오전 9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저희는 지금 밤 한 11시경 됐습니다. 예, 예. 아이고, 주무셔야지. 빨리 하세요, 그럼. 예, 예.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선생님의 통일에 관련된 말씀을 들어보고요. 2부는 최근 선생님께서 주창하고 계신 통일평화대학에 대해서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겁니다. 선생님 괜찮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그럼 먼저 첫 질문으로 최근 교수님께서 그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강좌 같은 걸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미국 와서 공부하고 나서 1970년부터 2015년, 45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미국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한 45년 가르치고 나니까 가르치고 은퇴하고 나니까 더 가르치고 싶은 생각도 나고, 또 45년 동안 미국 외국 학생들만 주로 가르쳐 한국 학생들도 들어 있었지만은 가르치다가 이제는 내 조국 후배 동지들을 위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을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기회를 제가 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박한식 사랑방이라고 하는 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한 지가 벌써 15달이 넘었습니다. 그래,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고, 또 주권 TV 방송에서, 한국 주권 TV에서 일주일에 자그만하게 매주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 소식하고 꼭 필요한 거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출판 기념회도 가진 평화에 미치다라는 책을 내셔서 저희 예. 통일뉴스도 아마 그 출판 기념회에 같이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반향이나 반응은 좀 컸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후원하는 단체 중에 하나로서 우리 통일뉴스가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책은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지요. 그래서 이 진보적인 있는 사람들, 또 교육 정도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읽혀지고 호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수적이고 반공사상에 투철한 사람들은 저를 원래부터 친북이다, 종북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 책을 읽지 않겠지요. 그래, 얼마나 책이 보급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랑방 하는데 수백 명이 매달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죄다 그 책을 탐독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읽을 수 있는 자격과 준비가 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선생님 책은 다 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그 통일 관련한 특히 이제 저희들이 통일 뉴스다 보니까 남쪽에서 좀 통일 운동의 흐름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교수님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가장 지금 큰 현안은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이제 끝나고 나서 북미 관계가 완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과연 이게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영원히 진행될 수 없는 건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노이 성사된 것은 그 모양으로 성사를 시켰고 실질적으로는 미국 편에서 그 조선민주인민공화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의욕과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55년 동안 살면서 50년 교편을 잡으면서 미국 정부도 가르치고 하면서 미국을 알 만큼 어느 정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면 볼수록 미국의 원색이 본연적인 색깔이 나타나는데 그 원색은 두 가지에 의해서 미국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주의고 하나는 인종주의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백인 아닌 사람으로서 대학 교편을 잡고 있는 것도 다행이지만은 이제 그 백인 아닌 사람들이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요새 판을 치는 것은 군산복합체인데 이 군산복합체에서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고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고 미국의 정책을 움직이는 것이 군산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은 미국으로서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악마화 계속시키고 주적으로 계속 삼고 그래야지 군산복합체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일본 등에 또 다른 나라에도 무기를 팔아야죠. 또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켜가지고 그 무기를 살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이나 일본에 이런 데서 정당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정당화는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주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원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자는 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이후에 오늘날까지 그렇게 되죠. 모든 것이 제재와 제재를 거듭해가지고 있는데 이 제재들은 특별한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 지구에 존속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밑에 깔려있는 미국의 저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년 한 이 북미 관계 개선이나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분쟁이 없는 것만이 평화가 아니고 평화라는 것은 이질과 이질이 서로 조화돼서 동질성을 찾는 그 과정이 평화이지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평화는 지난 70년 동안 평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향, 미국의 생각, 미국의 정책 노선 이것 때문에 한반도에 혹은 북미 관계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예, 해법이나 이런 추후에 질문을 드리겠고요. 일단 진단은 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근본적인 부정적인 이런 입장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 문제하면 서방 세계에서는 핵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지도 꽤 됐고요.
교수님께서는 과거에 이제 북미 협상이 진행 중일 때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되 되돌릴 수 있도록 가역성을 부여하자는 논지를 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 문제, 또 더 넓게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은 풀어가는 첫 단초도 끼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북에서 핵을 왜 추구를 했느냐,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핵 국가가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면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적을 버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대로 보면은 북이 핵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핵은 외교의 수단이고 또 국가의 안보의 수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단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같이 하는 목적을 그 수단을 대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원하고 추구했고 또 개발까지 실험까지 다 해서 완성한 유일한 이유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아니고도 국가와 체제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여건이 보장되면은 핵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포기한다고 그랬고 그것은 거기서 우상같이 섬기는 김일성 서기가 벌써 총서기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조건이 형성되면은 핵을 포기한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핵을 그 추구한 목적과 같아야 됩니다. 그 목적은 체제 유지고 또 그 안보니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다국가가 포함된 평화조약이 있어야 됩니다. 불가침 조약이나 종전선언이나 이 정도까지는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평화선언이 있어야 되고 국교 정상화가 있을 만큼 있어야 되고 모든 분야에서 보통국가가 이 조선이 보통국가가 되면은 보통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이러면은 핵을 다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포기 안 하고 포기했다 그래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역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묻는데 가역성을 외부에서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미 핵과학이 있지, 과학자가 있지, 원료가 있지, 만들어 봤지. 그걸 돌아서서 한 3개월만 하면 또 다른 핵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역성이라는 것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남이나 미국에서 부여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핵을 포기할 만한 준비가 되도록 우리가 협력하겠으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해야지 포기가 되지. 그냥 강압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가 절대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 예. 최근에 들어서 그 남북 관계도 좀 어려워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즉 대화의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북측의 반응이 뚜렷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약간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이 현재의 이런 난관을 타개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요. 아니 지금까지 종전선언에 비슷한 대치될 수 있는 그런 선언도 있었고 합의도 있었고
정상 간에 아마 대여섯 번 이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이행만, 그 중에 절반만 이행해도 하나만 옳게 이해, 4.27 반문, 평양 선언 이런 거 하나만 이행을 해도 6.15도 마찬가지죠. 이행을 해도 전쟁 안 합니다. 전쟁 안 하는 것을 평화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지만은,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평화 조약이 필요하지, 정전 협정이나 정전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은 필요 없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여섯 번 이선 협정했네, 서명 다 하고 했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가지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한 것을 하나라도 이행을 하고 앞으로 나갈 거는 평화협정,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정전협정은 의미도 없고 그걸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행 안 된 것처럼 그게 이행될 까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측도 반응을 좀 안 내리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북측도 제가 얘기하는 비슷하게 하려고 약속한 것만 하면은 종전이 이미 됐는데 왜 또 서명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그 종이 조각으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는 그 할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설득력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측에서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이중 기준, 배시 정책 이런 것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남북 북미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남북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혹시 북한이 이제 코로나도 있고 또 미국이 어떤 조건에 합당한 대화 제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차피 흐를 바에는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좀 응고시키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판단은 어떠신지요? 네, 북한 핵무기를 응고시키기 위해서 시간 벌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고 또 그렇게 봄으로써 북한을 더 화를 내게 만드는 결과밖에 오지 않을 겁니다. 북은 이미 핵국가입니다. 핵을 만들어서 6번이나 실험을 했지, 또 핵을 나를 수 있는 유도탄도 여러 종류의 유도탄을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실험 다 했지, 어느 핵국가도 이 정도 하고 나면은 객관적으로 핵국가가 됩니다. 지금도 이 컴퓨터에 두들려서 핵국가가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 북한을 넣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핵국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핵국가가 되려고 시간 벌기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상황착오적인 그런 진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핵을 포기한다는 것도 어떻게 하면 포기되느냐. 그게 어떤 상황에서 미국과 IAEA에서 그러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고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해서 북한을 그걸 완전하게 또 증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찰.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할 방법도 없고 더구나 역지 일단 돌이킬 수 없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고, 그래서 저는 완전한 비핵화 입증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미국과 더구나 북에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북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중 기준, 적대시 정책 이런 걸 문제 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기조라면은 남북 북미 대화가 좀 전망이 어둡군요. 네, 이중 기준이라는 것은 북을 악마화시키는 시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중 기준이라는 것은 문명인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안 지키는 쪽은 북만 안 지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중 기준이라는 것은 북에서 뭐 군사 훈련하면은 이건 도발이고 남에서 하면은 이건 군사 훈련 안보를 위해서 정당한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북은 항상 북이 하는 거는 전부 다 나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해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하면은 그건 정당성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회담도 안 되고 회담에서 기대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가 벌써 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그거지요. 태도가 공격적이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응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응해 본들 아무 결과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중 기준은 절대 없애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나라와 보통 나라 사이에는 기준이 꼭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북에서 회담이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과 미국에서는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선생님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남쪽에서 뭐 논란, 약간의 그런 파장을 일으킨 발언 중에 하나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당장 실현 불가능한 통일보다는 남북 연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통일부를 남북관계부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요. 여기 아마 황상재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것과 또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건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상식에도 안 맞고 또 역사적인 진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6번 정도 남북의 정상급에서 합의한 게 뭡니까? 통일하자고 합의했지 않습니까? 통일을 떠나서는 남과 북에서 우리 정부의 존재를 정당화시키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 통일입니다. 그래서 6.15도 마찬가지고 통일의 방법으로 북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 무슨 연방제고 남쪽에서는 연합제다. 제가 볼 때는 연합제는 세계적인 문헌을 다 봐도 연합이라는 것은 완전한 독립된 주권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서로 협력을 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뭐 이념적인 모인 것이 그것이 연합이지. 그것이 하나가 돼가 이 다음에 이것이 한 국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나 그런 현실은 전혀 없습니다. 유엔이 연합이지요. EU가 연합이지요. EU 국가가 한 국가가 보입니까? 그걸 목적으로 합니까? 유엔도 세계 국가 하나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편의에서 국가가 모여가지고 서로 연맹을 맺던가 그렇게 연합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남과 북이 통일로 가는 한 과정이라 이렇게 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결과가 안 납니다.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종류의 연방이라야 됩니다. 그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고 북에서 얘기했으면 그렇게 얘기하기 싫으면은 다른 말로 해 창조적인 연방이라고 그러든가 창조적인 연합이라고 그러든가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은 그대로 두고 제3의 그 잠정적인 기관이 정부나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또 기회에 봐서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여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 장관이 말씀하신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남쪽에서는 좀 두 개의 국가론, 뭐 친구론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통일부도 지금 남북 관계부로 바꾸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나오고요. 이런 경향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통일을 포기하자. 그러면 아예 통일을 포기하자. 우리는 이제 외세에서 분단됐지만 우리 힘으로 통일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받아들이자. 아예 그렇게 하든가. 선량한 국민들을 그렇게 기만하면 안 돼요. 통일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연합으로 정 장관이 말씀한 대로 간다고 또 통일부까지 없애고 무슨 남북 교류, 남북 관계부서로 이렇게 만들면은 통일 안 하자마자는 거거든.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남북 그 부서가 통일부가 말이 안 좋으면은 자주 통일부로 바꾸면 돼요. 자주 통일. 전부 다 자주 하자고 대여섯 분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 그러면 진짜 자주 해보자. 그 자주 통일부로 만들든가 안 그러면 통일부를 없애버리고 통일 안 하든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면 국민들이 다 7, 80% 그걸 원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과반수 이상이 한 70%가 통일을 해야 된다고 당위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100%고 그러니까 국민과 인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건 그게 사회주의건 옳은 정치 이념입니다. 그래서 그 통일부를 바꾸고 뭐 하는 것은 결국은 통일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최근 가장 큰 어떤 통일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흐름, 변화는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중 패권 경쟁이 강화될수록 한반도에서의 신냉전 이런 것도 강화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방향,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새 냉전이 그 뭐 말이 좋아서 새로운 국제 냉전 질서가 온다고 그러는데 냉전은 역사에서 끝났습니다. 이념이 대결이 되고 군사 경쟁을 하고 전쟁이 뜨거운 전쟁은 없지만은 냉전은 있는 그러한 것은 역사에서 수십 년 동안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중 관계는 경쟁 관계입니다. 이게 경쟁이라도 뭐 땅을 더 해먹고 뭐 이런 경쟁이라기보다도 국제 여론을 자기들한테 돌리게 하는 그러한 체제 경쟁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국제적인 여론을 내가 더 유리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겠다 하는 그런 경쟁인데 중국과 미국은 이제 무력 경쟁으로서 군사 무기를 축적하는 그런 냉전 시대의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지 아니할 겁니다. 각각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체제가 정당성이 있고 또 설득력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해서 세계 여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요새 보면은 뭐 군사적인 힘을 앞장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시진핑 얘기는, 중국식 사회주의는 유교식 사회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유교라는 것이 국내에도 굉장히 활성화시켰고 국제적으로도 유교를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그 두 체제가 과거처럼 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체제가 다양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그 설계도입니다. 세계 질서의 변화의 설계도고, 미국은 역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 기독교가 지배하는 데는 양극화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민족과 선택되지 못한 것, 옳은 거와 나쁜 거, 적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를 악마를 사랑하라고 그런 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악마는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는 거는 악마를 앞장 세워서 그 악마가 뺄갱이든가 뭐든가 그걸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같이 살자고 하는 그런 유교적인 그런 원칙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마찰이 돼가 군사 대결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체제가 어떤 식으로 변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남북이 교류를 한다든가 여러 면에서 남북이 거래를 하고 여행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다만 이 분단되었다, 언젠가는 통일해야 된다, 통일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통일 설계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세현 전 장관이 통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지금 왜 할 수 없습니까? 북에서 얘기하는 연방제는 바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연방 국가를 하나 만들면 연방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국가의 권한을 극소로 주면은 낮은 단계의 연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튿날로부터 연방 국가가 되는 겁니다. 왜 당장 되지 않아요? 연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연합은 통일하는 하나의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걸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다르게 얘기를 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자연스럽게 교수님께서 구상하시는 통일의 경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방제를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아직 우리가 당장에 연방제가 가능해? 또 남과 북 정부가 그걸 승인할까? 합의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통일 구상, 물론 이제 최적인 블루프린트 청사진은 추후 계속 만들어 가야겠지만, 교수님께서 큰 틀로서 보셨을 때 우리의 통일 방향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남북이 수십 년 동안 헤어져 가지고 안보 문화에 휩쓸려 왔습니다. 그래서 안보 문화가 있지 평화 문화는 없습니다. 통일 문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보 문화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질성이 첨예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덟 가지 큰 이질성이, 이걸 그 이질성을 가지고는 단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개인주의, 하나는 단체주의. 그건 철저하게 되어 있고, 하나는 민족주의, 하나는 세계주의. 그건 철저하게 되어 있고,
하나는 자유재산이 있고 하나는 공유재산밖에 없고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게 철저하게 되어 있고 하나는 사회주의 그 평등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는 자본주의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골이 깊고 남북의 이질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질성을 통합시키는 이념이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 통일대학교에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그런데 극복한 길을 찾아가지고 극복시키고 극복한 정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이질성은 극복하고 이질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동질성을 권장을 해요. 우리 민족의 동질성이 이질성보다 더 깊이 있게 많습니다. 언어에서부터 역사에서부터 세계관에서 민족의 관습에서부터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부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질성을 권장시키고 이질성은 극복하는 이런 과정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걸 위해서 통일교육을 이 두 목적을 위해서 통일교육을 해야 되고 통일교육은 남과 북이 해저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육은 해야 됩니다. 그걸 하면서 서로 조정하는 그 남과 북의 교류와 상호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필요를 제도화시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된다.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통일정부를 나가려고 하면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통일정부가 없이 통일이 어떻게 됩니까? 통일정부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남과 북,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닌 제3의 체제가 들어서야 됩니다. 크든 적든 허술하든 단단하든 이런 정부를 남과 북에서 인정해서 개성이나 이런 데서 참 연락사무소보다 좀 더 방대한 이러한 기구를 만들면 그것이 곧 통일 기구라고 봐야 됩니다. 예, 계속 그 관련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미리 질문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람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은 국제적인 경제 제재, 경제만이 아니라 뭐 국제적인 제재, 그 다음에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봉쇄 조치, 그 다음에 또 뭐 작년에만 하더라도 뭐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식량 감소,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내부들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이제 정면 돌파전을 주창하면서 자력갱생, 자력부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북을 방문하셨고 또 그쪽 내부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저희들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고 계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북한이 처한 현실과 정면 돌파전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최저한 북한은 절대 붕괴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체제를 유지하고 정통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지금 있습니다. 8차 당대회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나타나는 정책들의 표현들을 보십시오. 절대 그 체제가 더 공고하게 되면 되지만은 절대 붕괴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어느 나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서 국민들이 배가 고픔으로써 정치 체제가 붕괴된 예는 없습니다. 그 체제의 정통성을 잃어야지 붕괴되지 정통성이 있으면 붕괴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정통성은 경제의
윤택에서 절대 한 번도 그렇게 찾은 적이 없습니다. 이념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정당화시키는 이념이 민족주의, 인민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주체사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뭉치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 한 절대 붕괴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북이 붕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붕괴되면 통일되고 그게 독일식 통일이다, 흡수 통일이다. 그건 전부 다 아이들이 하는 만화에 불과하지 현실적인 정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나 지성인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든지 현실 그대로 북한의 상황을 포착을 해가지고 이 상황에 현실적으로 적응이 되는 그러한 통일정책,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점점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북한이 이제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당 규약을 개정했고, 또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주창하다가 최근에서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개정된 규약을 보도한 한겨레라든지 이종석 전 장관 같은 분들은 북한이 이제 통일을 포기한 거 아니냐, 민족주의보다는 국가주의로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북한이 민족주의를 조금 더 훼손시키거나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8차 당대회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항상 뭘 봐야 되냐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한 행사냐 그걸 봐야 됩니다. 8차 당대회는 대한민국 남쪽을 겨냥해서 한 건 아닙니다. 세계를 겨냥해서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런 나라를 이제 끌고 나갈 거다 하는 것을 그는 국가가 중요하지 민족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국제적인 협력이 잘 안 됩니다. 미국은 더구나 그렇습니다. 미국한테 우리는 민족을 추구를 한다. 그래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왜? 미국은 민족 국가가 절대 아닙니다. 민족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 앵글로색슨이 뭐 한 20%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나 북은 우리가 민족 국가가 아닙니까? 민족이기 때문에 남남이 아닙니다. 남남처럼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남남이 아닌데 어떻게 남남처럼 삽니까? 제가 평양에 참 50여 번 다니고 이랬지만은 거듭 느끼는 갈 때마다 여기 우리 민족이구나 느껴요. 제 말하는 걸 그냥 100% 다 알아듣지요. 같이 뭐 먹자 그러면 김치 같이 먹죠. 된장 같이 먹죠. 그러고 자기를 겸양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겸양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미국에는 내가 제일 잘났다고 그러지 않으면 선거에 당선 절대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 민족의 장점이랄까 겸양하는 거, 다른 사람 뭐 입장을 우리가 내 입장 역지사지로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경향이 우리 민족의 아주 특성입니다. 좋은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우리가 포기하고 이기주의로 이렇게 나가서는 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을 앞장 세워서 해야 되고, 그러나 이 세계를 앞장 세워서는 민족을 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8차 당대회에 계획적으로 민족이라는 것을 격화시켰습니다. 우리 그렇게 읽어야지
거기서 다 바꿨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오해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한 것만 읽어가면은 수박 그달기로 우리가 체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시정연설이나 이런 거 보면 민족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없으면은 북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통일이라는 걸 우리가 포기를 한다. 그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6.15 같은데 절대 서명하지 않습니다. 김정일이 위원장이 서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통일의 방법이 6.15고 통일의 방법이 연방이고 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근소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차이가 완전히 다르지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에 대한 설계도를 우리한테 맞도록 다시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정부가 남쪽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 정부도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서 이제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고 또 토론할 때는 항상 북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은 통일과 평화에 대한 토론이나 거기에 대한 구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몇 차례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북측의 통일 열기 거의 좀 전 인민적으로 좀 체득된 듯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예. 네, 선생님, 제 1부의 마지막 질문 올리겠습니다. 예. 통일뉴스가 창간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통일 언론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언론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50%로 갈라질 수도 있고 90%또 10%로 갈라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두 가지가 뭐냐? 사실을 보도하는 거예요. 왜곡하지 말고 사실을 보도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 바람직한 여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실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이다. 서구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만 보도하는 언론은 사실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뭐 CNN이나 MSNBC나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다음에 팍스 뉴스 같은 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그렇게 모든 언론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보입니다. 안 나타내도 보입니다. 그지 통일 뉴스는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이고 민족적이고 통일 뉴스니까 통일지향적이죠.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게 언론 역할의 한 가지 중요한 거고 사실대로 보도하는 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언론 보도를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다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도둑당해 가지고 민주당이 가지고 갔다. 이거 100% 1000%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미국 인구의 한 20% 될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못하도록 국민들의 여론이 바꿔졌습니다. 그 언론의 위기가 언론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독자들 그걸 그 언론을 사용하는 국민들한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이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론이 사실대로 북을 바로 알기 위해서 통일 문제를 바로 집어가기 위해서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저는 한 50%라고 생각해요. 또 50%는 바람직한 통일 문화, 바람직한 평화 문화, 이것을 조성시키는데 인력을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교육기관도 하지 않고 언론이 그렇게 중요한 앞으로 전개되는 세계와 우리 조국에서는 언론이 차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항상 명심하고 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1부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